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지난주 1, 2주 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 관련된 업무를 맡았어. 그래서 그걸에서 어떤 분석을 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살지 어떤 장비를 선택할지 이런 것도 안 되면은 장비들을 비교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비에 대한 성능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예들이 뭐가 있었나? Numerical criteria 그랬던 것 같아요. Criteria for Analytical Method에서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오고 막 이럴 때도 자꾸만 사람을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뭐 얘는 뭐 수학이 몇 등급, 뭐 국어가 몇 등급, 아주 되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1차 스크리닝 이런 목적이 많이 있었을 거야.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 그런 숫자로 된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은 어떤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다라는 그 후보들을 스크리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프리시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느냐도 얘기했었고,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 각각의 어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정의, 그 다음에 각각을 수식이나 어떤 기호로서 표시할 수 있는 정의, 그런 것들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프리사이즈한 건지, 아니면 바이어스가 적은 건지, 민감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낮은 농도를 검출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농도를 분석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개 중에서 구분을 그러니까 선택성 있게 어떤 특정한 성분만 분석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가 분석을 하는 대상이 뭐다라는 걸 안다면은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수치화된 값을 가지고선 내가 지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필요한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다른 플로레센스 스펙트로미터가 필요한데 A사의 거가 필요한지, B사의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도 가격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은 뭐 1억, 2억 막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어떤 넘버가 뭐냐 하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했어.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석 방법으로 신호를 얻든 시그널하고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노이즈하고의 비야. 그러니까 노이즈가 분모에 있으니까 SNB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측정, 꼭 화학 분석이 아니라 어떤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집중한 제일 큰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이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근데 이제 시그널 파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10월 달 되고 11월 달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석 기법들을 배우면서 뭐 라만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뭐 아니면은 뭐 ICP 뭐 OES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이런 뭐 어토믹 업솔루션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다 배울 텐데 노이즈는 공통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통되는 이 노이즈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으면은 이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거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이즈가 어떤 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었는데 노이즈는 어떤 게 있었나? 기억이 좀 써멀? 그 다음에 플리커 하나 또 샷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스트루멘털 노이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케미컬 노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뭐 실험 환경에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압력이 플럭츄에이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반응이 덜 가고 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주로 인스트루멘털 노이즈였고 샷 노이즈니 서머리 노이즈니 플리커 노이즈니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니 생전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도 과연 얘네들이 어디서 오는 거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샷 노이즈나 서멀 노이즈 이런 것들은 뭐랑 관련된다고 했었지? 서멀이 먼저 나왔었죠. 서멀 노이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주변? 서멀 노이즈니까 온도가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F는 프리퀀시인데 이 델타 F라고 하면은 프리퀀시가 아니라 프리퀀시의 밴드 위드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프리퀀시하고 밴드 위드스하고는 비슷한 듯하면서 전혀 다른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서멀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저항, 그 다음에 밴드 위드스, 그 다음에 샷 노이즈도 요 밴드 위드스에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밴드 위드스에 관련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쪽에 이제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이게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어떤 프리퀀시 있는지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서 이 위드스 요게 델타 F인 거지. 요게 델타 F니까 요게 좁은지 넓은지 이것에 따라서 서멀 노이즈나 샷 노이즈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기 쉬운 게 여기 F가 있으니까 프리퀀시라고 우리가 프리퀀시 텀이 있으니까 샷 노이즈나 서멀 노이즈가 그러니까 프리퀀시 주파수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낮은 주파수에서는 더 커지고 높은 주파수에 작아지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요 샷 노이즈랑 서멀 노이즈는 뭐라고? 프리퀀시의 인디펜던트. 프리퀀시가 낮으나 높으나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거. 그것에 비해서 플리커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프리퀀시 F에 디펜던트예요.
그래서 플리커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일단 플리커 노이즈가 프리퀀시의 반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뭐 전원에서 들어오는 뭐 60Hz, 뭐 180Hz 날아다니는 라디오 주파수, 뭐 FM 라디오, TV, 뭐 핸드폰,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쿵쿵거리는 거, 밤 되면 좀 조용해졌다가 낮에는 학생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또 거기서 진동이 오는 거,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 또 연간 이렇게 노이즈, 이런 것들이 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만 나타나니까 프리퀀시 디펜던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플리커 노이즈는 프리퀀시가 낮을 때, 저주파일 때 크고 고주파일 때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털 노이즈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프리퀀시에 상관이 되고, 어떤 건 관련이 되고, 어떤 건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것들은 온도나 아니면 소자의 저항이나 아니면 밴드위드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들을 줄이면은 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지를 이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멀 노이즈는 온도를 낮추면은 이게 서멀 노이즈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플리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높은 쪽으로 가면은 여기 어딘가 조용한 동네에 있었지, quiet region, 좋은데. 그리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어떤 특정 주파수만 피하면 우리가 노이즈를 또 확실히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그널 투 노이즈 얘기하면서 인스트루먼털 노이즈, 그 다음에 숏, 서멀, 플리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고, 결국 분석과학에서 어떤 측정 분석 이런 쪽에서 이 시그널 투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는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작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인일 텐데, 이러한 그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선 노이즈가 근데 있어, 우리가 측정하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픽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이러한 소위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게 how to reduce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크게 구분하면은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 마치 여러분의 뭐 스마트폰을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기판이 들어있죠. 기판이 들어있고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납땜 막 돼 있고 그렇죠. 그 회로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회로나 그런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처음에 사면은 막 안드로이드 깔고 막 뭐 열심히 돌아가잖아, 인스톨 하잖아. 그거가 또 가끔씩 한 번씩 버전 올라가면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그 코드를 바꿔서 노이즈를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지글지글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하드웨어를 없애주는 방법을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었나?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하드웨어로 노이즈 줄이는 방법은 그라운딩 앤 쉴딩. 그라운딩 앤 쉴딩이 뭐라고 그랬지? 전선, 뭐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전선들 이렇게 다 까보면은 그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그러니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가운데 코어가 있고,
그 바깥에 무슨 철망 같은 게 있던가.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60Hz짜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다면은 그것을 그 바깥에 있는 쉴드 라인들이 그러니까 잡아서 그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를 시킨다. 접지대로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호에는 가지 못하게. 그게 이제 그라운드 앤 쉴딩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필터링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요게 이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아마 구리선이 실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외부에서 다양한 뭐 전자파라든 뭐 FM, AM 아니면은 60Hz, 120,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쉴드 라인들이 여기 바깥에 와서 여기 그라운드 돼가지고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필터링이라는 거는 만약에 실제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고주파에 해당하는 찌글찌글한 이런 부분이 노이즈고, 이런 부분이 실제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실제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항과 커패시터를 가지고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들을 제거하고 로우 프리퀀시만 남기는 이러한 필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거꾸로 로우 프리퀀시를 제거하고 하이 프리퀀시만 남기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지난 시간에 변조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 음성을 그 고주파, 그러니까 뭐 89.1MHz 막 이런 고주파로 뭐 실어서 멀리 보낸 다음에 다시 역변조를 시켜서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낮은 저주파의 신호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그냥 증폭을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플리커 노이즈가 여기 굉장히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플리커 노이즈가 같이 따라서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같이 증폭이 되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상으로 이득이 전혀 없지. 그래서 얘를 마듈레이션, 뭐 400Hz, 여기가 이제 조용한 지점이었어요. 여기로 보내. 그러니까 400Hz하고에 요 0.001Hz를 실어서 여기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는 플리커 노이즈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한 10만 배 정도 증폭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백그라운드에 있던 노이즈가 이때보다 훨씬 적으니까 증폭한 후에 시그널만 이렇게 증폭되고 노이즈가 증폭되는 거는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노이즈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래의 시그널로 다시 디마듈레이션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는 아까 10의 0승이었는데 여기 10의 5승이죠. 그래서 시그널만 한 10의 5승 정도로 증폭시키고 노이즈는 증폭을 안 시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그래서 마듈레이션. 근데 이제 아마 지난 시간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변조. 변조 우리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마듈레이션 변조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로 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드웨어 노이즈 리덕션일까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듈레이션 투 4, 그러니까 400Hz로 마듈레이션 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클래식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모터에다가 이렇게 판을 달고선 빛이 들어오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스펙트로스코피가 많으니까 빛에서 오는 것을 얘가 1초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1초 동안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인 거야. 아까도 0.001Hz. 근데 이것을 어떻게 400Hz로 변조를 시키느냐. 그것도 하드웨어로. 그게 만약에 이런 판을 놔두고선 요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주기 1초에 뭐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렇게 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하고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인 것과 두 개가 합쳐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마듈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리퀀시는 이 프리퀀시가 400Hz가 될지 100Hz가 될지 이런 것들은 이 모터의 속도만 조절하면 돼요. 모터의 속도 또는 여기에 달아놓은 판에 있는 구멍의 숫자. 여기 구멍이 몇 개쯤 될까? 한 20개쯤 된다 그러면 1초에 한 번 돌면은 20Hz가 되겠죠? 1초에 10번 돌면은 뭐 200Hz가 될 거고 20번 돌면은 그러니까 모터가 1초에 20회 돌게 하면은 400Hz짜리 빛의 펄스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마듈레이션, 하드웨어 마듈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빛을 이렇게 잘라주니까 빛을 차단했다가 통과하겠다가 차단했다가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차퍼라고 그래요. 자른다 해서 차퍼라고 해요. 그래서 차퍼를 가지고선 마듈레이션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락인 앰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써요. 뭐 그라운드 힐딩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회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마듈레이션, 그러니까 차퍼를 가지고선 마듈레이션 한다든가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 사실 하드웨어는 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 아니면은 참 감이 안 올 텐데, 그 하드웨어에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또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이제 앙상블 에버리징 또는 박스카 에버리징, 그리고 디지털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다 쓰고 있어. 여러분들 요즘 무슨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아니면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은 사진이 실물보다 잘 나오지? 아니야? 요즘은 무슨 여러분이 손을 안 대도 더 잘 나오게 되지 않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자연의 모습보다 카메라로 찍고선 얘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고 나서 색깔도 더 이뻐지고, 그리고 막 좀 더 선명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분위기 있게 나오거나, 그리고 요새는 뭐 카톡 같은 데도 이렇게 사진 올 때 보면은 이거 무슨 가을 풍경이니 뭐 좀 따뜻하겠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아니면은 졸업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내가 여기 들으니까 저 앞에 무슨 사진관이 무슨 신의 손 사진관이거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거기만 가서 사진 찍으면 학생들이 그 훈남 훈녀가 된다며요. 어떤 비법일까? 카메라 하드웨어가 좋은 건가? 어떻게 해요? 포토샵? 소위 전문 용어로 뽀샵을 한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무슨 필터를 막 한다고 그래. 핸드폰에서도 하면은 무슨 필터 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야. 사진을 찍었는데 막 이렇게 피부에 막 그 잔 트러블 있고 뭐 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슨 마법 마술처럼 아주 매끈한 피부를 바꿔주고 그러잖아. 그런 거 어떻게 되냐? 피부에 뭐가 났다. 어떤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런 스펙트럼에서 볼 때 이건 지금 2차원적으로는 본 거지만은 이런 차원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면은 우리 사진은 결국은 그 픽셀 수만큼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서 이러한 샤프한 노이즈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 시그널에 해당하는 형태만 최대한 살리고 이런 것들일 거거든. 그래서 이 스펙트럼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때 그래서 분석화학을 잘 배우면은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쓸 게 많아. 이거는 다른 강의를 할 때 쓰던 자료인데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은 요즘 다 디지털 사진이니까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그러죠. 네? 픽셀이라고 그러고 요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들어있는 거지. 뭐 0부터 256이니 0부터 뭐 1024니 이런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둡게 나오거나 까맣게 나오거나 회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하얗게 나오거나 그리고 그게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그 레이어가 있어가지고선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은 세 숫자의 조합이 결국 컬러 사진을 만들고 뭐 그런 걸 거야. 여기에 사진이 잘 보이나? 혹시 이 뒤에 앞에 사진들을 이거는 아마 어떤 세포 같은 것에 현미경 사진을 찍은 걸 거야. 사람 얼굴 찍었을 때도 비슷할 거야.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형태들이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떤 필터를 적용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필터 적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저거 사이의 차이는 뭐야? 어떤 필터를 적용한 것 같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봐요. 뭐 맨 위에 있는 요것만 비교해봐도 여기에는 뭔가 다른 입자처럼 생긴 거 아니면 다른 어떤 알갱이 같이 생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구별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좀 적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들 사이 연결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여기서는 거의 하나로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소위 포토샵을 할 때 블러링 효과, 뽀시시 효과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들에다가 여기 있는 스무딩 여러분들 필터에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걸 거야. 스무딩 필터라고 해서 매트릭스 111, 111, 111이라고 해서 3x3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여기 각각의 숫자들에다가 다 곱해. 다 곱해서 그곳의 합을 이 가운데 포인트에 넣어주고 그리고 한 칸 옆으로 가서
또 111을 다 곱해서 가운데에 넣어주고, 그 얘기는 여기 9개의 픽셀을 합쳐서 가운데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고, 그 옆에 있는 9개 또 합쳐서 그 옆에다 또 넣어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평균을 내서 해준다는 거죠. 여기가 다 111, 111, 111 돼 있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9개의 픽셀의 평균값을 요 가운데다 넣어준다. 그게 스무딩이에요. 여기서는 5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111이 아니라 111, 11, 그 다음에 이쪽은 111, 11. 주변에 있는 5 곱하기 5니까 뭐 25개인가? 그 25개의 포인트의 평균값을 가운데 넣어주고, 그리고 그 한 칸 옆으로 밀려가서 또 평균값을 가운데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뭉개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무딩이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일 때도 그렇고 이미지일 때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본다. 잘라서 본다면은 그때의 시그널은 아마 이런 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3x3이나 5x5 필터를 적용하고 나면은 이게 이런 정도로 스무스하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는 일 때나 아니면은 스펙트럼을 변화시킬 때나 시그널 투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스펙트럼일 때는 그냥 요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어레이를 가지고 곱하면 되고, 이미지일 때는 2디멘셔널한 매트릭스를 곱해서 가운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제일 간단한 경우야. 모든 주변의 9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똑같은 웨이팅 팩터 다 평균을 해서 가운데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혹시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거 좀 해본 사람 보면 좀 더 가면 뭐 미디안 필터, 가우시안 필터, 가우시안 블러 뭐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가 111, 111, 111이 아니라 121, 242, 121. 뭐야? 가운데가 숫자가 커. 이 얘기는 그 각각의 점에다가 맨 뒤층에 있는 건 1을 곱하고 맨 가운데 있는 건 4를 곱해서 그것을 다 합친 다음에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영향력이 큰 포인트는 어떤 거겠어요? 가운데 거가 제일 웨이팅이 크지. 예? 그리고 요 주변 거는 그러니까 웨이팅 적고. 그러니까 아까 스무딩하고는 조금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형태를 보면은 가운데가 높고 옆에가 작으니까 마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필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어떤 세포의 이미지이면은 요것을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면은 그 여기서 눈으로 잘 구분이 되나? 눈으로 잘 구분이 잘 안 되지. 좀 더 심각한 경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심각한 경우를 보려면은 가우시안 블러 이 정도? 이런 걸 거예요. 잘 안 보이나?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는데.
얘하고 차이는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여기 색깔이 여기처럼 선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경계가 좀 더 스무딩 됐어. 요거 같은 경우가 아마 1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5 바이 15 매트릭스를 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우시안 필터, 가우시안 블러 필터의 알고리즘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은 좀 느려. 아까 했던 것처럼 3바이, 그러니까 3바이 3 매트릭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숫자가 보이나요? 요거 같은 경우가 다 111로 한 거니까 그냥 심플한 스무딩인 거예요. 근데 5 바이 5 매트릭스로 곱해준 거죠. 근데 이건 가우시안 필터드 이미지인데 가운데 거는 100이고 맨 사이드는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우시안처럼 가운데에 웨이팅이 더 된 그런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요거보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에서 그냥 박스 필터링, 그러니까 그냥 스무딩 하는 거랑 가우시안 필터링 하고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사실 구분하기 눈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사진 찍고 나서 뭐 어떤 필터를 선택하겠습니까? 무슨 가을 분위기냐, 무슨 뭐 겨울 분위기냐, 따뜻한 거냐 이렇게 약간 뽀시시 되면은 따뜻한 분위기가 좀 나잖아. 그런 것들의 차이가 요 안에서의 곱해주는 요 매트릭스가 어떤 매트릭스냐에 따라서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 컴퓨터가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따뜻한 분위기가 뭐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곱해서 스무딩을 하거나 뭐 그 프로세싱을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떤 패턴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시작은 아마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데이터들 이거는 아마 NMR 데이터일 거예요. NMR 데이터 밤새도록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과연 얘가 시그널일 것이냐 굉장히 고민되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제일 전공법은 더 찍는 거야. 더 시그널 투 노이즈에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N은 우리가 몇 번 측정했느냐. 노력을 더하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는 향상이 돼요. 근데 이게 불행한 거는 루트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얘기는 루트 커브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플랫해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한 번 찍을 거 100번 찍으면은 10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10배 정도 향상이 돼요. 근데 100번 찍은 걸 1000번 찍으면은 또 10배가 향상되는 건 아니야. 10,000번 찍는다고 해서 또 10배가 향상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의 향상은 초반에는 급격하게 향상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져요. 그래서 루트 n에 비례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할 거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돼. 한 번 스캔할 거 50번 하고 200번 하고 그러면은 처음엔 안 보이던 시그널이 노이즈가 점점 캔슬 아웃 되면서 여기 이제 이것들이 픽이구나 라는 것에서 이쪽은 노이즈지만은 얘네들은 확실한 픽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200 스캔을 했는데 이것을
뭐 200 스캔을 하는데 뭐 한 5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게 시간이 돈이야. 그래서 이것을 200 스캔한 것의 시그널 투 노이즈를 2배 정도 늘려주려면은 4배를 더 스캔하니까 800 스캔을 해야 되잖아. 4배를 늘려주려면은 16배를 더 해주는. 그러면 1600 스캔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며칠을 실험을 돌려야 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그것과 돈이 비례하고 어느 가성비가 어떤 게 맞느냐 이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스캔을 해서 반복 실험을 해서 그 시그널 투 노이즈 향상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향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에서 50번, 50번에서 200번 되는 거는 이것들 그냥 단순히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찍어서 각각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지만 이것을 다 더하면은 이러한 좀 그럴듯한 스무스한 어떤 픽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앙상블이라는 게 어떤 한 그 분집, 그러니까 요 통째로 다 에버리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 하나, 둘, 셋, 네 포인트가 여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n 개를 찍으면 n 개를 다 더해서 평균 값을 여기다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이 앙상블 에버리징일 거고, 아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안 증가해, 향상이 안 돼. 근데 다행스럽게 내가 포인트가 되게 필요 이상으로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 X축으로. 그러면은 박스카 에버리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박스카 에버리징은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세 포인트를 하나의 윈도우, 하나의 박스로 보자. 그래서 요거 세 개 더해서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요 다음 세 개 포인트 더해서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세 포인트 더해서 한 포인트. 그러면 이때보다 그러니까 잃는 거는 데이터의 포인트 수이긴 하지만 얻는 부분은 실제로 스펙트럼이 좀 더 이제 시그널에 그러니까 세 개씩 에버리징 했으니까 좀 더 원래 스펙트럼의 형태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걸 한 박스, 다음 박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포인팅을 하는 것을 박스카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 개수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필터링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박스카랑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 데이터 막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선 네 개죠? 네 개를 가지고선 왜 네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다섯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한 포인트를 찍어. 그 다음에 아까 박스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섯 개를 한 포인트 찍었으면 그 다음 거부터 시작했잖아. 다섯 개를. 근데 이번에는 요거 하나만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만 쉬프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박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빙 윈도우라고 얘기해요. 요게 창문인데 한 칸씩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찍을 때는 두 번째 포인트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터부터 여섯 번째 데이터까지를 평균을 내서 여기다 찍어주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데이터부터 일곱 번째까지 더해서 여기다 찍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X축의 데이터 개수는 조금 줄어들어. 왜냐하면은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맨 끝에도 데이터가 몇 개가 빠지겠지. 하지만은 요 중간에 전체가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요 중간에 어떤 요 포인트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스무딩 효과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그냥 단순한 스무딩 매트릭스 할 때 111, 111, 111 한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웨이팅으로 5개 포인트를 평균을 냈죠. 여기서 좀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필터링에서 여기 여러분의 책에는 5 포인트 스무딩 뭐라 쓰이는 거지? 스무딩 인테저. 이건 뭐냐면은 제일 5개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거는 여기 숫자가 뭐야? 한 16 정도 되겠네. 17? 17을 곱해. 그리고 맨 귀퉁이에 맨 첫 번째 거나 맨 끝에 있는 요것들은 마이너스 뭐 한 3 정도 되겠네.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곱해. 그게 뭐야? 가운데 거에 웨이팅을 많이 주고 저 사이드는 웨이팅을 적게 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준다. 아까 했던 어떤 스무딩이랑 어떤 필터랑 비슷해요? 가우시안 같은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트릭스, 그러니까 2디멘셔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냥 1디멘셔널 매트릭스 또는 어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뭐 12, 뭐 17, 12, 마이너스 3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여기 있는 각각의 숫자 5개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고 뭐 12 곱하고 여기 17 곱하고 여기다 12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3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평균 내면은 평균 내서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미지에서처럼 그냥 심플한 스무딩, 그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링 이렇게 다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웨이팅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줄 수도 있고 요것처럼 가운데를 오히려 웨이팅을 안 주고 양쪽 사이드를 웨이팅을 줄 수도 있어.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아까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때는 그 이미지를 좀 뽀시시하게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거 무슨 필터 써? 무슨 필터 써? 잠깐만. 샤프닝. 아, 이거 좀 다른 거구나. 좀 전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도 한데 잘 안 보이나? 이거 뭔가 사진을 찍었는데 포커스가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푸시시한 그런 형태가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려면은 필터 보면 무슨 샤프닝 뭐 이런 필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효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바깥에다가 웨이팅을 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 되겠네. 여기서 보면은 맨 가운데 포인트만 웨이팅은 크게 주고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낮은 밸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샤프닝 필터인가 보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피처들이 그 맨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나머지 것들에서는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그 소위 뽀시시로 돼 있었던 그 블러링 돼 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샤프닝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필터들이 뭐 이러한 가우시안 형태라든가 뭐 1차 미분한 형태, 2차 미분한 형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뭐 샤프 필터 같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필터, 이러한 매트릭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때는 스무딩하고 어떤 때는 뭐 어떤 특별한 피처를 더 살려내고 이러는데 사용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소프트웨어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잘못하면은 누군지 못 알아보게 되지. 응? 응? 그러니까 잘못 소프트웨어 필터링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 원래 데이터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보거나 원래 데이터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로 돌아와서 요게 로 데이터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B번이 내 기억에는 여러분의 책 123페이지에 있는 건데 쿼드러틱 5포인트 스무딩이라고 쓰니까 요거는 그 5포인트씩 에버리징을 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 디그리 13포인트 스무딩이라고 쓰니까 C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포인트씩 에버리징 하는데 그 앞에 그 포스 디그리라고 한 거는 아마 4차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앞에 그 다음이죠. 10th degree 77포인트가 제일 스무딩이 많이 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77포인트씩 그 무빙 윈도우를 가지고 에버리징 했고, 에버리징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77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맨 이쪽은 그 윈도우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스무딩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중간에서는 지금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원래의 그 시그널들만 잘 익스트랙션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예전에 이런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 어떤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그널을 더 향상시키고 노이즈를 줄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재현성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실제 시그널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연구를 한 결과가 아마 지금 이제 그 애플이니 삼성이니 이런 데서 핸드폰을 파는데 많이 활용을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121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필터링에 아까 얘기했던 뭐였죠? 박스카도 있고, 그 다음에 무빙 윈도우 이용한 것도 있었고, 그런 건 있는데 하나 특이한 게 프리에 트랜스폼이야. 프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들 FT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FTIR, FTNMR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냥 NMR, 그냥 IR이라고 얘기해도 요즘은 다 FT야. 그러니까 FT가 아닌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 FT가 뭐냐면 프리에 트랜스폼이에요. 프리에 트랜스폼이 뭔가? 미적분학 때 안 배우나? 프리에 트랜스폼, 프리의 변환. 이름만 들어봤어?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 처음 듣는다. 그럼 지금 들었으니까 됐어. 예? 프리의 변환이 뭐냐? 이걸 뭐 수학적으로는 나도 다 잊어버렸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데이터를 볼 때 꼭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야.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굉장히 구분할 수 없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 것도 옆에서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시그널하고 노이즈하고 뒤죽박죽이 돼서 도저히 구별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앞하고 옆을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121페이지 그림 보면은 맨 첫 번째 그림에 요거는 t예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밑에 있는 거는 x축이 f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얻는다든가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시그널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번잡하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소위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의 시그널하고 저주파의 시그널이 섞여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x축을 이 타임 t로 놓지 말고 x축을 프리퀀시 축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인 애들하고 로우 프리퀀시인 애들하고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이 t로 되어 있었는데 ft는 그러니까 y는 ft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 이런 함수 형태를 y는 g의 그 프리퀀시 f 이러한 함수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해보죠. y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거야. 근데 같은 함수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를 t가 아니라 독립 변수 f,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독립 변수를 x축으로 놓고 다른 함수 g라는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서는 x축이 그러니까 독립 변수인 게 t인데 그것을 프리퀀시 f로 바꿔주는 방법이 프리의 트랜스폼이에요. 프리의 변환이라는 거가 소위 그 독립 변수인 t를 f로 바꿔서 같은 함수를 다르게 보여주게 해준 거야. 여기가 x축이 주파수 프리퀀시가 됐잖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그 저주파인 로우 프리퀀시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쪽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살짝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기 하이 프리퀀시 있는 거는 노이즈였어. 노이즈인 것 같아. 그럼 얘를 버리고 로우 프리퀀시인 것들만 가져 쓰자.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러한 함수를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f가 f0보다 클 때는 0, f0보다 작을 때는 1.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만 살고 이 뒤에 부분은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하이 프리퀀시에 있는 노이즈는 다 0이 돼버리고 로우 프리퀀시에 있는 시그널만 살아남게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면은 여기는 다 0이고 여기에 뭔가 시그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그러니까 프리퀀시 x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럼 원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 역 프리의 변환. 여기서 t에서 f로 바꿨다면은 여기서는 f에서 t로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하이 프리퀀시 쪽에 노이즈들은 다 0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걔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부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 저주파 쪽, 로우 프리퀀시 쪽에 있던 시그널들만 다시 살아나서 이런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굉장히 노이지한
스펙트럼이 프리에 트랜스폼 해주고 잘라주고, 그러니까 윈도우로 해서 잘라주고 다시 역 프리에 트랜스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하이 시그널 투 노이즈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그래서 뭐 FT-IR이나 FT-NMR이나 이런 것들도 요 프리의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축하고 프리퀀시 축하고. 뭐 NMR 혹시 여기 3학년 4학년 전형되실 테니까 NMR은 시그널 딱 찍으면은 이렇게 시그널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FID 뭐 이렇게 프리 인덕션 디케이에서 NMR은 그 시그널이 펄스를 땅 주고 나오는 시그널이 이렇게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이런 노이즈 같은 게 쭉 나와. 근데 이것을 저기 있는 것처럼 요건 지금 시간축인 거지. 이 형태에서 프리퀀시 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프리퀀시만 골라서 다시 역프리에 트랜스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뭐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은 다음 시간에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참고로 혹시 더 이미지로 얘기하면 더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잊어버리고 본인이 편한 쪽으로 봐야 돼요. 아까 같은 스펙트럼으로 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스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가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야. 여기 패턴이 있죠. 패턴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본다면은 사인파가 있을 거야.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 사인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정보가 프리퀀시 축으로 바뀌어서 여기 점이 두 개가 딱 찍혀. 이게 이쪽 방향으로 두 개의 어떤 특정 프리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랑 다른 게 방향이 틀려졌지. 그리고 프리퀀시가 더 하이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돼서 여기 중심부에서 거리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더 하이 프리퀀시에 여기에 그 피크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각도가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나 이것에 비해서 더 로우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요 중심부에서 조금씩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보는 거를 머릿속에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딱 해서 보면 점 두 개로 표시가 되겠구나. 얘는 점 두 개인데 이쪽으로 해서 더 간격이 넓어지겠구나. 이거는 뭐 이쪽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게 하이 프리퀀시고, 이쪽 방향으로 있는 그 어떤 시그널, 노이즈, 하여튼 그것들이 그 좀 로우 프리퀀시고, 이게 또 뭐 섞여 있나? 또 어디가 보여요? 요거랑 요 세 개 섞어 놓은 거. 그러니까 요거가 요 하이 프리퀀시 텀,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가 요 텀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가 아마 요것에 해당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 사진만 보면은 뭐가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프리에 트랜스폼 딱 해보면 어떤 컴포넌트들이 프리퀀시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다는 걸 딱 볼 수 있고, 우리가 요것만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만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이 하이 프리퀀시가 뭐 바깥에서 들어온 60Hz짜리 노이즈다. 그러면 얘는 없어야지 진짜 이미지야. 그러면은 얘를 동그라미 쳐서 여기를 0, 0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이쪽 팩터가, 그러니까 저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노이즈가 싹 사라질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스펙트럼도 하지만은 또 요즘은 전자현미경도 많이 찍잖아요. 그 요즘은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찍으면은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단위로도 나와요. 원자 단위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청바지 무늬 같아. 응? 청바지 무늬처럼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돼 있고, 그리고 그 배열돼 있는 방향에 그 뭐 A축, B축, C축 여러 가지 엑시스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배열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TEM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찍었을 때도 이런 프리에 필터링을 해요. 물론 조심스럽게 잘 해야지 데이터 조작이 아니도록.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시각을 단순히 우리가 원래 얻은 시간축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의 축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축으로도 그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엉망진창인 노이즈가 엉망진창으로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제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템 이미지예요. 캡슐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게 어떤 소자라든가 어떤 재료의 단면을 TEM 전자현미경,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청바지 무늬처럼 나온 이 부분이 청바지 무늬가 아니라 굉장히 잘 결정화된 그 고체, 그러니까 고체의 각각 위치들이 굉장히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잘 안 돼 있는 걸 좀 더 전문가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지? 결정의 반대가 뭐지? 비결정, 아몰포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고체는 고체인데 무슨 유리나 이런 것처럼 이 결정 구조가 일정한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프리에 필터링에서 보면은 이 포인트들이 다 보이죠.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쪽 한쪽으로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에 필터링을 통해서 이 고체가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이 아몰포스한 부분은 보면은 그렇지 그냥 구름 같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보면은 약간 있어. 약간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몰포스한 거랑 완전히 크리스탈린한 페이지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파셜리 크리스탈린한 그런 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도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의 기본은 아까도 얘기했던 걸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프로세싱.